한국의 제조업이 멈춰섰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전국의 공장에서 동시에 기계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수십억 원짜리 정밀 장비들이 한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유는 단 하나, 손바닥만 한 작은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팔지 않겠다. 일본의 한 기업이 던진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멈춰 세웠어요. 그들이 막은 건 단순한 부품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못 만드는 걸까? 아니면 안 하는 걸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해보자고 외친 사람들의 이야기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적이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뜨거운 여정이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일본이 틀어막자 한국이 개발한 기계의 두뇌.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작기계 연구를 하는 엔지니어 하태석입니다. 한국과의 연관성이라면 제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술자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루는 기계의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기술로는 살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출근해서 늘 하던 대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죠. 그런데 첫 번째 메일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CNC 제조업체에서 온 공문이었거든요. 수출 제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토 히데오라는 일본 간부가 보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측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부품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한국은 언제나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오상태 상무가 기계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더군요. 하 박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일본 부품 없으면 이 기계들 전부 고철덩어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지수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10년 전 히로시마 공장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분해에서 연구하던 한국산 기계를 본 일본 기술자가 비웃으며 했던 말이요.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조립품이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암울한 소식만 전했습니다. 일본의 CNC 수출 제한으로 국내 제조업 비상사태, 한국 공작기계 산업, 심장마비 위기, 이런 헤드라인들이 하루 종일 제 눈앞을 지나갔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 혼자 남아서 저는 고장난 CNC 제어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수십억 원짜리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왜 우리는 늘 다른 나라의 기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토 히데오의 그 오만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못 만든다는 그의 단정적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우리는 못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걸까요? 오상태 상무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 박사,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일본 제품이 좋으니까 쓰는 거 아냐? 괜히 민족주의에 들먹이지 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조롱을 듣지 않겠다고요. 한국이 못 만든다는 그 편견을 깨트리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는 몰랐죠. 이 결심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일본의 수출 제한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평소라면 쉼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거든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매일 아침 공장을 돌면서 멈춰 선 기계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계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핵심 부품인 CNC 제어기가 없으니 완전히 무력했거든요. 김지수가 제게 다가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배,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만든 기계인데 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립만 해왔던 거예요. 진짜 핵심 기술은 모두 남의 것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늦게 저는 혼자 실험실에 남아서 고장난 CNC 모듈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히로시마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일본 기술자들 앞에서 우리 기계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우리 부품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한 일본 기술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엔진 제어기 센서, 핵심 부품은 모두 일본산이네요. 그럼 한국이 만든 건 케이스뿐인가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거든요. 한국은 조립은 잘하죠. 하지만 창조는 글쎄요. 사토 히데오가 그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그 모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회로와 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용할 줄은 알았지만 만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오상태 상무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하 박사, 차라리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게 어때? 성능은 좀 떨어져도 돌아가기는 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에서 중국으로 의존 대상만 바뀌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봅시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지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선배, 정말요? 우리가 CNC 제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상태 상무는 회의적이었어요. 하 박사, 현실을 보자고.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우리가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겠어? 그리고 설령 만든다 해도 누가 믿고 쓰겠어?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검증되지 않은 국산 제품보다는 비싸더라도 일본산을 선호했거든요. 일본 거면 확실하잖아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실험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 하는 걸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 수도 있고 오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김지수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김지수의 눈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리는 걸 봤어요. 선배, 정말 가능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어요. CNC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후 첫 한 달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거든요. 특히 오상태 상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하 박사,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도박 아냐? 연구 개발비만 수십억인데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상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중국산이라도 대량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마쳤어요. 매일 밤 연구소에 남아서 일본산 CNC 모듈을 분석했습니다. 회로도를 그리고 칩 하나하나의 기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김지수도 열심히 도와줬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막막하기만 했어요. 선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 칩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소프트웨어는 더 복잡하고. 김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을 며칠 만에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산과 비슷해 보였지만 막상 기계에 연결해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터는 덜덜 떨리고 정밀도는 엉망이었죠. 오상태 상무가 테스트 현장에 나타났을 때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거야? 이게 일본산을 대체할 기술이라고.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난감 수준이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실패한 프로토타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혼자서 된다고 우기는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10년 전 히로시마에서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토 히데오의 오만한 미소,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라던 그 말들이요. 저는 주먹을 쥐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본 기술을 그대로 따라 하려 하지 말고 우리만의 방식을 찾기로 한 거예요.
김지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선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보는 건 어때요? 기계 스스로 오차를 보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CNC는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였지만 우리가 만들 CNC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한 동료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하 박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완성된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포기하라는 말 이미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김지수가 제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편견부터 깨야 해요. 기술은 국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김지수의 눈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던 그도 이제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믿고 있었어요. 세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밤새워 코딩하고 아침에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번째 성공 신호를 받았습니다. 기계가 매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 일본산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적어도 작동은 했습니다. 됐어요, 선배. 정말 움직여요. 김지수가 소리치며 뛰어왔어요. 저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성능을 더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첫 번째 성공 후에도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작동은 했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한참 모자랐거든요. 특히 정밀도 면에서 일본산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났어요. 선배, 오차가 0.01mm나 나요. 이 정도면 정밀 부품 가공은 불가능해요. 김지수가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반도체나 항공 부품을 만들려면 0.001mm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10배나 되는 오차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드웨어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만 생각했는데 정작 기계를 쓰는 사람은 생각 안 했네. 제가 말하자 김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어? 저는 즉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CNC를 조작하는 기술자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한 거예요. 15년 경력의 이정호 기술자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제일 힘든 건 기계가 갑자기 이상해질 때예요. 일본 제품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고장나면 부품 교체하고 다시 세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단순히 일본 제품과 똑같은 성능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럼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물었을 때 이정호 기술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와, 그럼 정말 혁신적일 텐데요. 김지수와 저는 다시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존 제품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가공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보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이거 되면 정말 대박이겠네요. 김지수가 설계도를 보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일본 제품보다 오히려 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개발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CNC 제어에 접목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야 했어요. 그러던 중 획기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네 번째 프로토타입에서 드디어 자동 보정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진동을 감지하고 절삭 속도를 조절하면서 오차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0.002mm. 선배, 거의 다 왔어요. 김지수가 소리쳤어요. 아직 일본산보다는 살짝 못했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 돌아갈수록 오히려 정밀도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었던 거죠. 오상태 상무도 이때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일본 거는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건 오히려 좋아지잖아.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관심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일본을 따라잡으려고만 했지 일본을 뛰어넘으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미래의 공장이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때 마침 야근하던 김지수가 들었나 봅니다. 선배 맞아요. 우리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지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 기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목표를 바꿉니다. 일본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제품을 만들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완전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 9시 첫 번째 실제 가공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 덩어리를 정밀한 항공기 부품으로 깎아내는 작업이었어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연구소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지수는 긴장한 나머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정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카로운 절삭날이 금속을 파고들면서 정교한 곡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진동을 감지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나왔어요. 오차 0.0008mm. 측정을 담당한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일본산보다도 더 정밀한 결과였어요. 그 순간 연구소 전체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수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선배 해냈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없는 밤을 새우고 수백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마침내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오상태 상무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 박사 미안해.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나 봐. 상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성능일 줄은 몰랐어. 일본 거보다 오히려 더 좋잖아. 첫 번째 파일럿 고객은 뜻밖에도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산 CNC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고장나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고 부품 주문하면 한 달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국산이면 AS도 빠르고 가격도 절반 수준이라고요? 구매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성능은 정말 보장되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한 달간 무료로 써보시고 판단하세요. 그 자신감이 통했나 봅니다. 그들은 시범 운영에 동의했어요. 시범 운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CNC로 만든 부품의 불량률이 기존보다 30%나 줄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 일관된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현장 기술자가 말했어요. 기계가 알아서 조절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야근도 줄었고 스트레스도 확 줄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번째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날이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50억 원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10년 전 히로시마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토 히데오가 비웃으며 했던 말들이요.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라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김지수도 감격했어요. 선배,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입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업체들이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역공을 시작했거든요. 사토 히데오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하 박사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토 씨,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김지수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우리의 자존심이야. 김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당당해졌어요. 드디어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말 우리만의 기술을 갖게 된 거저 첫 번째 성공 이후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줄을 서서 우리 CNC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에서도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지수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쿄의 한 산업 전문지에서 우리 CNC를 다룬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목이 한국의 역습, 일본 CNC 시장 위협이었죠. 기사 내용을 번역해서 읽어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CNC는 기존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가 학습 기능은 일본 기업들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사토 히데오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3년 전만 해도 그에게 굽실거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 된 거죠. 하 박사, 협력 관계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사토 히데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희 기술과 당신들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토 씨, 3년 전에 저희를 조롱했던 분이 맞나요? 그때는 한국 기술을 쓰레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화상회의 너머로 그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변명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업신여기던 그가 이제는 협력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김지수가 회의 후에 저에게 물었어요. 선배, 일본이랑 협력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왜 그들과 협력해야 해?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야. 실제로 그때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업체,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심지어 중국의 전자업체까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국제공작기계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우리 부스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특히 AI 기반 자동 보정 시연을 할 때마다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거 정말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바이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네, 사용할수록 더 정밀해집니다. 김지수가 자신있게 설명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부스는 한산했는데 우리 부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완전히 판세가 뒤바뀐 거였어요. 사토 히데오가 직접 우리 부스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우리 CNC를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사토 씨, 이제 이해하시겠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안주하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팀 회식에서 오상태 상무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하 박사,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옳았어. 예전에 그렇게 회의적이던 그도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김지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꿨네요.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이 닫았던 그 문을 우리가 다시 열었구나. 아니, 아예 새로운 문을 만들어냈구나.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낸 거였죠.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기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국제 전시회 성공 이후 6달 동안 저희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터키의 대형 제조업체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번에 50대나 되는 물량이었죠. 선배, 이거 믿어져요? 우리가 수출 기업이 됐어요. 김지수가 계약서를 들고 뛰어오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본 부품 하나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우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게 된 거니까요. 터키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CNC는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좋고 일본 제품보다 똑똑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 CNC를 중심으로 한 완전 자동화 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박사님, 베트남 정부에서 직접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그들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싶다고 하네요. 영업팀 김 과장이 보고했을 때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베트남 호치민에 출장을 갔을 때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VIP 대우를 받았고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저희를 맞이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되고 싶어요. 장관의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CNC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김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 김지수도 감격해하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파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술을 배우러 가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러 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기술 전수하는 입장이 됐네요. 오상태 상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수출 실적도 날로 늘어났습니다. 연말 결산을 해보니 수출액만 2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국산 CNC로는 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건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배, 내년에는 5천억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지수가 예상 수치를 보여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숫자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것이 안전하다며 외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우리 제품을 찾았거든요. 이제 굳이 비싼 일본 제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국산이 더 좋은데. 한 중소기업 사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드디어 우리 기술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바뀐 거죠. 어느 날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한국 CNC 기술, 세계 시장 점유율 10% 돌파 이런 헤드라인을 보니 꿈 같았어요. 김지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정말 역사 한 페이지를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부품 하나 없어서 공장이 멈춰 섰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로 다른 나라 공장을 돌리고 있다니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연구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벽에 걸린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 김지수가 가져온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선배, 일본에서 우리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사토 히데오로부터 온 마지막 메일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 박사님, 저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그 오만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건 우리나라 젊은 엔지니어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해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거든요. 어제 대학에서 특강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움직였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좌절, 주변의 냉소와 회의적인 시선들을 모두 이겨내야 했어요. 특히 오상태 상무가 처음에 보였던 반대는 정말 큰 벽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분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하 박사,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기술의 국적은 없지만 기술자에게는 자존심이 있는 거였구나. 상무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팀장이 되어서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선배가 보여준 길을 따라서 이제는 우주항공 분야까지 도전해 보려고요. 정말 든든한 후배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해낼 거라고 확신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 기술로 현지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단순히 기계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전수와 현지 인재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 프로젝트였죠. 이제 우리가 정말 기술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후배 연구원들의 변화된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연구소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는 정부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기술 자립 유공자라는 명목이었어요. 상을 받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말이죠.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뉴스에 나갔어요. 기술 주권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고 하더군요. 김지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꿨네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만든 CNC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자동차 공장에서, 베트남의 전자부품 라인에서,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의 공장에서까지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저녁 늦게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10년 전 히로시마에서 받았던 그 굴욕은 이제 완전히 서력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서력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막히면 만든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DNA가 된 거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는 한계가 없고 꿈에도 국경이 없으니까요.